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이별한 뒤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하는데 이 말도 모르기는 해도 처음 이 말을 지어낸 사람도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34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부부가 유별나게 행운이 좋아서 하늘이 시세의 남편을 데리고 간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있던 적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모두가 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런 말들은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제 인생의 절반을 떨어뜨린 듯한 강렬한 현실감을 주었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부모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없는 것과 다름없었는데 저에게 남편은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17살 때부터 계속 혼자 살아왔었는데 도박에 빠져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자식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며 딸까지 버려 떠난 어머니까지 제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부모님 대신 제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저보다 한 학년 위였습니다. 남편은 학교에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글을 잘 썼기 때문에 교내외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집도 잘 사고 운동도 잘 했어요.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 있어도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는데 너무나 공존했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창문을 바라보며 몸을 젓고 있는 운동장을 보았어요. 그때마다 눈에 띄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한 뼘 이상 크고 자주 농구를 쳤던 남편. 학교에서 그를 모르는 여학생들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농구를 할 때 창가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남편을 쳐다보기에 서둘렀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남편을 찾을 수 있는 정도로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걸어볼 용기는 없었지만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되고 새로 특별부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할 부서는 없어서 독서부를 1순위로 선택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여학생들이 때로 독서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지만 운 좋게도 제가 그 부서에 배정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도 혼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들뜬 것처럼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제 존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독서부 특성상 자신이 읽은 책은 직접 가져가야 했었는데 아침부터 서둘러 책가방을 싸느라 책을 잘못 가져갔죠. 예전에 아빠가 보셨던 책이었는데 지은이 이름조차 낯선 책이었어요. 어느 개의 죽음이라는 책 제목도 좀 그랬어요. 일단 가져갔으니 읽긴 해야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읽기에는 좀 깊이가 있는 책이라서 슬쩍슬쩍 졸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도 정그러니의 작품 좋아하니?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과 말을 나눈 적이 없었던 저는 남편이 말을 걸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대답도 못하고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남편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장그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혹시 섬도 읽어봤니? 난 개인적으로 어느 개의 죽음보다 섬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넌 어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책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판단해서 섬이 더 좋다고 말했어요. 그 대답을 좋아해주는 얼굴을 한 남편은 만족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 특할 시간에 해당 교실로 이동했지만 먼저 온 남편은 저를 보며 자기 옆자리 의자를 톡톡 쳐 가리켰어요. 순간 교실에 있던 여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용기는 어디서 얻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시선에 겁이 났지만 남편 옆에가 앉았어요. 남편은 제게 보여주려고 가져온 것 같던 책들을 꺼내놓으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때 고른 책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었어요. 그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내 처지랑 닮은 것 같아서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넌 나랑 취향이 비슷했어. 장그러니 일부러 까미 작품도 가져온 건데 한눈에 알아보네. 너도 장그러니 얘가 까미 스승이었던 건 아는구나. 까미가 쓴 섬서문도 읽어봤지. 진짜 멋지지 않니? 소문도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때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일들은 사실화되어서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죠. 그로 인해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 학생들이 우리 반으로 찾아와 제게 쏟아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3학년 선배들까지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몇몇은 저를 소각장으로 따로 불러서 여우같이 꼬리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남편 때문에 저에게 흥미가 생긴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엔 괜찮은 애들도 있었거든요. 매일 혼자 존재감 없이 지내던 저로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렇게 생긴 친구들 덕분에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게 되었는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엄마가 남자가 생겼다며 저만 두고 집을 나가겠다고 한 거죠. 곧 재혼할 생각이야. 너도 몇 달이면 18인데 엄마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잖아. 이 집은 나 혼자 살기엔 크니까 작은 데로 옮기자. 보증금 남는 건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긴 하겠지만 그쪽 집 눈치도 보여서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혹여내 아빠한테 연락이 오거든 엄마랑은 연락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해. 그리고 내 아빠는 절대 집에 들이지 마. 알량한 월세방까지 털어먹기 싫으면 사랑을 찾아 딸을 버리고 가면서도 제게 뻔뻔할 정도로 당당했던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랑 헤어졌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호적상으로는 흔적이 남지 않았지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 집 식구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제 원룸으로 돌아온 엄마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좋지 않은 얼굴에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존감이 뚝 떨어진 상태였죠. 제가 학교에 간 사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거나 울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 좋은 시도를 하고 말았고 쓰러져 있던 엄마 옆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보고서 엄마가 더 이상 의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몇 분 뒤 달려온 구급대원들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엄마는 성대를 다쳐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외삼촌한테 전화의 상황을 알렸더니 며칠 뒤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의사와 상담을 한 외삼촌은 엄마를 외가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엄마한테는 그게 최선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저도 외가로 가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떠나버리면 더는 남편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자.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남겠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랑 설 때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건 두렵지 않다고요. 외삼촌은 몇 번이나 설득을 하시다가 안 되겠는지 자주 연락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곤 돌아가셨어요. 며칠간 정신없이 병원에서 지낸 탓에 엄마와 외삼촌을 떠나보내고 피곤이 몰려왔어요. 얼른 집에 가서 씻고 누워야겠다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며칠 학교를 빠졌더니 걱정이 돼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을 보자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들어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애였던 거죠.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한테 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해갔어요. 슬픈지 화난지도 알기 어려운 그 표정에 내가 괜히 말을 한 게 아닌가 후회가 됐는데도 계속된 남편의 말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 미천하게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는 외롭지 않게 해줄 테니 같이 밥도 먹여주고 형광등이 나가면 갈아주러 갈게요. 바퀴벌레가 나와도 잡아주고 또 다른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걱정을 하면서도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 그 어떤 어른들보다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약속한 대로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남자친구보다는 친오빠 같은 느낌이었죠. 함께 장 보러 다니고 옷을 샀거나 생필품을 사러 갈 때도 저와 함께 따라왔어요. 시험 기간에는 혼자 도서관에 머물러 있을 때가 걱정돼서 집에서 버스 두 정류장 거리라도 달려와 주곤 했죠. 혼자 살면서도 남편은 제겐 문득 불안한 존재가 되었어요. 함께 사는 건 생활 패턴이 전혀 달라 삶이 조금 엇나갔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던 저희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교환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하던 남편의 존재는 또 달랐어요. 앞으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저를 신경 써주어야 한다고 약속한 순간 그 가슴 깊은 약속의 무게를 나른들어 앞으로의 중요한 다리가 확정되고 제게도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저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함께 사는 이유가 마음속 한복판에 있길 꿈꾸며 예정된 미래의 사회에 대한 제가 전해야 하는 것이 올라올 때쯤 결코 부러질 말 없이 다음 계절을 함께 살아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대를 갖게 된 그날 이후로 더욱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제가 남편 덕분에 저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 사시거나 보내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시면서 가끔씩 찾아오시고 용돈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는 애였거든요. 제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마음을 좀 열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진영이를 만나고 많이 밝아졌어요. 그 점에서 너에게 정말 고맙다. 의부선들 사이에서 외롭게 자란 녀석이거든. 앞으로 내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남편을 통해 새어머니와 사위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의붓 형제들까지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은 내 상처만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어온 우리가 결혼을 한 건 남편이 졸업 후 입사 2년차가 되던 해였어요. 그때가 우리 둘 다 자기 밥벌이를 시작했던 때였죠.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시댁을 찾아간 후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새어머니는 본가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는 자기 자식이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앞에서 제 남편을 나쁘게 말하고 자기 자식을 높이 놓으려 노력했대요.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었고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더라고요. 결혼을 원했던 남편은 일찍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항상 말했던 게 그 이유였네요. 나름대로 알아보았는데 우리 가족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제 덕분에 아들이 안정을 찾았다고 나를 환대해 주셨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겠죠. 요즘 세상에 부모가 없어도 술이나 어떤 가치라도 좋으니 사랑하고 즐겁게 살게 하자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현명해 보이신 진영 씨가 우리 성훈이 신랑으로 딱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환대에도 더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남편이 좋은 처가를 얻으면 아버님 사업을 물려줄 만큼 유리해질까봐 아나 봐요. 그 집에서 함께 살았던 남편은 힘들어 했을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 결혼 식사를 가진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신혼집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아버님의 뜻에 따라 2년간 시댁에서 살다 나가기로 하고 그 고생이 끝나 버렸어요. 그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편 아들이 둘이라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동생과 연도가 시누이가 있었는데 정말 인성이 쓰레기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버님 눈치를 살피며 여우짓을 한다지만 시누이는 대놓고 여우였어요. 여자 형제가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응석바지로 자라 그런지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들고 모든 것을 가져야 하는 성격이었죠. 대학생이 학교에 가는 날보다 나이트에서 죽인다는 술을 더 많이 퍼마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신상이 나오면 무섭게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기어이 손에 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가 아버님의 카드값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딸의 도가 넘는 사치를 나무라기는커녕 아버님께서 모르게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누이가 나이트에서 만나 원나잇을 했던 남자와 애를 가지게 되어서
처음에는 아버님 몰래 수술을 시키려던 어머니는 그 사람이 대학병원 인턴이라는 얘기를 듣고 결혼을 시키기로 결정을 바꾸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신우이는 어차피 학점도 안 좋아서 졸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상대 남자 집에서는 저희 시댁 재력을 보고 병원 하나는 차려준다는 기대를 했는데 아버님께서 딱 잘라 거절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게 내 자식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습니다. 제 돈으로 아들 병원을 차려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의사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나가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잡으세요. 실력이 안 돼서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사람한테 내 돈 들어 병원을 차려준다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다면 폐해 닥터로 나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는 시간도 없이 죽어라 일하고 공부해도 모자랄 인턴이 나이트에서 여자와 노는 것이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께서는 일찌감치 사윗감의 됨됨이를 알아보셨었기에 그에게 무엇을 믿고 병원을 때리려고 한 신우이 남편은 사색이 들어서도 아버님께 매달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배는 불러서 애를 낳는 것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 결혼을 했지만 신우이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신우이보다 몇 개월 먼저 출산을 한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을 닮아 코도 오똑하고 저를 닮아 피부가 흰 아이였죠. 평소 농담 한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나마 신 아버님이었지만 손전에 있을 때는 영락없는 손주 바보가 되셨어요. 아이가 아버님 모세를 싸도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않으시고 쿨쿨 웃으시는데 평소 아버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던 저와 시댁 식구들은 다들 놀라는 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시동생의 이유 없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제 아이와 남편, 그리고 아버님 덕분이었어요. 약속대로 2년 뒤에 저희가 분가하기로 했을 때 아버님은 손주와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매우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아버님이 결백한 쟁투와 관련된 예가 불러와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일이라 더욱 안 좋았지요. 회사로 불러들이셨어요. 이제 사회생활 경험도 꽤 쌓았으니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였죠.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님 회사에 밀어 넣었어요. 회사만큼은 자신의 아들이 차지하게 만들려는 꿈꾼 것이었죠. 아버님 몰래 회사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아들의 뒷배가 되어줄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든 남편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업무만으로도 바쁜 와중에 어머님 라인 사람들의 견제까지 받아야 했던 남편은 스트레스가 많이 커지고 있었어요. 요즘 30대 중반의 나이이지만 염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흰머리가 늘고 소화장애도 겪고 있었죠. 제게 워낙 좋아 보였지만 정작은 건강하지 몰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은 병들어 가고 있었어요. 제 곁에 있으면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는 무력함과 죄책감만 느꼈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일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남편은 쓰러지게 되었고 죽은 게 된 나이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남편의 죽음에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견제 세력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이겨내도록 방관했던 것을 자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끼던 큰 아들의 죽음은 아버님을 크게 변하게 했어요. 전처럼 신사적이고 유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불순한 것들은 애초에 싹을 도려내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특히 제 남편의 죽음에 연루된 시어머니와 그 라인들은 아버님의 시선 밖으로 밀려나거나 몇몇은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아이 교육을 핑계로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그곳으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여보, 내가 캐나다로 가면 당신은 누가 돌봐요? 딸 자식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난 당신 부인이잖아요. 어떻게 내 자리를 비워두고 밖에서 나가서냐고요? 안 돼요. 난 못 나가요. 그래, 그렇다면 이혼이라도 하고 가든가 캐나다로 못 가겠다면 차라리 이혼부터 합시다. 아버님의 강경한 태도에 어머님도 저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떠나는 마당이라 할지라도 순순히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동생 내외를 집에 불러들여 아버님을 모시고 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없으니 당신을 수받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행히 정훈이가 집에 들어와 살 것이라고 해요. 당신 나이도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면 좋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진영이한테 지우 데리고 들어와 살라고 얘기했으니까. 성훈이도 가구 없는 마당에 아이들 둘만 살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는 성원이 뿐이에요. 어머니 청훈이도 당신의 아이라고요. 성훈이 결혼할 때는 못 데리고 살았는데 왜 정훈이한테는 같이 살자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당신이 돌아가면 채상 차리는 건 정훈이 내외인데, 그리고 진영이 너희 남편도 내가 보냈다면 너도 새로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아버지 그늘에서 살 생각이냐? 내 말이 야속해도 할 수 없다. 성훈이가 돌아가신 마당에는 나와 너만 남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로 지내야 하는지 고민이 되지 않니? 우리가 지우를 키워나갈 테니 내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할 수 있을까? 설마 내가 지우 앞에서 나타나고 내 아버지의 회사를 원하는 일이 아니겠지?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찍이 깨닫는 게 좋을 것이다. 회사는 우리 아들 정훈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당신이 누구길래 내 회사를 우리 아들인 정훈에게 넘겨줄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은 성훈이가 없어서 지우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야말로 사소한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당장 캐나다로 가라는 말이야. 한창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캐나다로 쫓겨나고 시댁에 들어와서 회사 상속 문제를 고민하던 시동생 부부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어. 그 대신 절벽제 아들이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 솔직히 남편이 없는 마당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는 불편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했어. 적어도 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외롭지 않으며 아빠 사랑 대신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애정을 거두지 않았지만 다행히 동서만큼은 그렇지 않았어. 항상 친절히 대해주고 어머니가 트집을 잡을 때 동서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동서와는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소통하고 지내왔어. 모든 게 좋았지만 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비극이 일어났어. 여름방학 중에 여름 캠프에서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어. 병원으로 달려가 몸짓 해주다 보니 아들은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두 밤을 병원에서 지냈는데 내 마음속으로 지우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늘엔 지금 당신도 없는데 지우를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라고. 부디 지우를 살려줘.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 뒤를 잇겠어. 하고. 종교가 없는 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기도했어. 아들은 무사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랐어. 3일째, 동서가 병원에 찾아와서 아들 상태를 알아보려는 동안 길게 기다리는 것을 보고 병실로 들어가 봤어. 그런데 동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오면서 이 가정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걸 어머님도 아버님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장례 일정이 잡히면 연락드릴 테니까 귀국 준비하고 계세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 일정이라니 설마 우리 정우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서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의 장례를 치룰 거라니 말이 되겠어요? 왜 이러세요? 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은 지 벌써 3일째예요. 깨어날 가능성 없다는 걸 인정하라고요. 돈 욕심에 송정이라도 옮겨줄 생각인가 보네. 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새끼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겁니까? 딸이라면 의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장례식을 생각하겠냐고. 남도 아니고 작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요? 저는 발악을 하며 동서에게 옷깃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제 손을 뿌리치며 그러더군요. 나 참 별거 같은 게 덤비기는 형님 대접 좀 해줬더니 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네. 이봐요. 되게 남편 죽던 순간부터 당신은 나가리 됐어요. 아들 앞세워 시댁 재산 노력하는 요령이네. 꿈도 꾸지 마. 막말로
시아버지가 오래 살겠니? 내 남편이 오래 살겠니? 내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버님, 죽은 뒤에 너랑 내 아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뭘 알아야 하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 와, 하긴. 그러니 꼬라지를 하며 살고 있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동서를 보며 충격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돌아가고 난 후에 병실에 혼자 남아 잠들어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데 서름이 북받쳐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 먹었길래 부모 복도 없고 남편을 앞서 보냈고 아들까지 이렇게 된 건지.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손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오래일까요? 부산하게 움직이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고개를 들었더니 간호사들과 당직 의사가 제 아들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고요. 저를 본 간호사는 반가운 표정으로 아드님이 깨어났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들은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비몽사몽이긴 했지만 분명 눈도 뜨고 있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몇몇 순간들은 생각은 남편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연신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어요. 제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아버님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얼마 뒤 아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고 거기서 정밀검사까지 다시 받은 뒤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서야 퇴원했어요. 제 아들의 장례식 준비를 하겠다며 기세등등하던 동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꼬랑지를 내리고 온 저 앞에서 전처럼 살랑거리더군요. 이미 동서의 검은 속을 보니 사한 그런 모습이 달갑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동서랑 드자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냥 더러운 똥을 보듯 피하자 싶었지만 글쎄 저 대신 아버님이 응징을 해주셨지 뭐예요. 아버님이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계실 수 없어서 기사님을 병원에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기사님이 전달해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님께서는 제 아들이 퇴원을 하자마자 시동생 예외를 집으로 불러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대 발표를 하시며 지우가 깨어나는 김에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다들 오라고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회사는 장손인 지우한테 줄 생각이다. 이미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다. 라고 하시자 아들이 아버지가 이미 버젓이 계신데 왜 손자에게 회사를 넘기냐고 질문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내 이후일 때까지 성훈이랑 너희 남매를 차별한 적이 있었냐. 내 아들 성훈이가 내 엄마랑 니들 남매를 등살해 집에 정무 붙이고 밖으로 놔두면서도 내세가 안고 살았다. 며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아버님이 캐나다에서까지 며느리와 손주한테 코지를 하는 일이 생기면 즉시 이혼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이후 시동생 내외는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찾아 아버님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결국 시동생과 아내는 이혼하게 되었고 현재 제 아들은 군 복무 중이며 휴가를 나올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어머니는 그 후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고 현재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을 소원하며 며느리도 만나보고 싶고 손주와 함께 집안을 북적거리게 희망합니다.